사실 이 사연은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65억이에요. 부자. 예, 부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굳이 이거를 상담을 해드려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근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부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좀 고민할 때가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시지 말라고 상담 안 받는다고 거부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또 생각보다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부자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린다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사연을 채택을 했고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이 자산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역삼동에 3층이 다가구가 있는 거고, 월세를 630만 원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고시원에서 월세를 또 90만 원, 92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월입니다, 월. 그렇게 해서 받고 있고, 근로소득도 월 800인 거고, 소득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역삼동 다가구 주택을 아마 그 부모님한테 증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스스로 읽었다고 하기에는 이런 상담 내용 이런 게 너무 약간 초보적인 질문들도 많이 있으셔서,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자산을 읽었으면 초보적인 질문 아마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 고시원은 부모님한테 증여받지 않았을까, 자수성가해서 한 것보다는 좀 증여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본인도 근로소득 월 800이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투자를 많이 해서 불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그래서 은행 대출 이자가 월 460만 원이 나가고, 부가세, 임대소세, 종부세, 재산세 다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가죠. 나가고. 근데 그래도 생활비는 400만 원에서 엄청 알뜰하신 편이에요, 사실. 굉장히 알뜰하신 편이다. 이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제 자녀 등록금이 국제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1년에 7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7천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교육비랑 생활비 합쳐서 1,000만 원, 월 1,000 이상이 나가는 거죠. 다만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 제하고도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생활이 되고 있으신데, 근데 이분은 그러면 고민이 뭘까요? 고민이 왜 있죠? 네. 근데 부자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고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자산 상황에 리스크가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리스크가 있나요? 저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자산 80억에 순자산 65억이고 대출 15억이면 상당히 양호한 거죠. 순자산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잘 하고 계시다. 이게 뭐 본인이 읽으신 게 아니라 뭐 증여를 받으셨던,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잘 하고 계신다. 강남에 다가구 주택 하나 있으면은 뭐 좋죠. 좋죠. 최고죠. 유물이지, 유물이지. 네. 대대손손.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의외로 제가 또 이 말씀 드릴 건데, 의외로 상속세가 많이 나가요. 상속세가. 그래서 요거를 자녀들한테 할 때는 또 상속세로 많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증여 상속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셔서 좀 이제 한데, 미리미리 이제 자녀들 앞으로 미리미리 상속세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재산을 좀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출 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이자가 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에 사시면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새 아파트, 강남의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 환경이 그래도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수원에 있는 고시원을 파시고, 다가구 주택에서 그냥 여기는 임대로 주시고, 본인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취득세가 이제 8%가 되는 거죠. 8%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분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계속 예전에 쌌을 때 사신 거를 계속 이제 역삼동이니까 금액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 다가구 주택에서. 이거 세금 있나요? 월세 1,000만 원? 내지 않아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1주택일 때는. 1주택일 때는 그 월세가 얼마든지 간에 그 세금이 안 나와요. 다만 공시지가가 9억 이하.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일 때 1주택자는
이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대소득. 임대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억이 다 넘으면 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양도세는 지금 현행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2억으로. 근데 공시지가 9억이면 웬만한 서울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거의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9억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얼마든지 간에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9억 공시가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9억 이하여서 월세를 이거를 받더라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은 고시원 건물을 사는 거는 조금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분은 세금이 내시는 거예요. 공시지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별도 세대로 분리해 놓았는데 지금은 세대를 합치하는지 세금이 유리한지. 부모님 별도 세대로 두 분 모두 노령연금 수령 중. 이게 이제 같이 사는 자녀가 자산이 많으면 이제 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령연금이. 그래서 이걸 이제 세대를 분리하는 케이스거든요. 부모님과 이렇게 별도 세대로 안 하고 합가했을 때는 노부모 부양 특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노부모 청약 특공이 그걸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합가에서 좋은 점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합가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 세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합가에서 좋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합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세금적으로 유리한 면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댓글 중에 이거 세대합가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좀 참고해서 볼 테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주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으시면 새 아파트로 가시면 되죠. 새 아파트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월세 받는 거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세 받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시는 거죠. 양도세 내고 파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서 일단은 여기에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는 게 거주 환경이 좋다, 만족하시면, 또 월세 받는 게 만족하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다른 아파트 그냥 전세나 월세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세나 월세. 근데 요거는 갖고 가서 좀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강남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장점은 64평이잖아요. 어쨌든 강남 땅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강남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가치도 뭐 계속 오를 거다. 나중에 그리고 다가구를 허물고 또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파는 것보다는, 또 양도세 내고 파는 것보다는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타 충고나 조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드릴 게 있나요? 따로 드릴 게 없어요. 따로 드릴 게 없고, 여러분 부자들 고민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도 나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 학자금도 많고 대출 이자도 오르니까 부담도 되고, 그리고 부모님 합가하는 게 유리할까? 분리하는 게 유리할까? 이것도 뭐 어쨌든 고민인 거고, 본이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고민인 거고. 제가 만난 그 부자 중에 한 분은 차가 되게 엄청난 명품차거든요. 명품차. 슈퍼카. 네, 슈퍼카인데 이거를 차를 잘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살짝 긁을까봐. 살짝 긁으면 그것도 화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한번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가 누가 선물로 준 거예요. 중고 자전거인데, 근데 대부분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잠그잖아요. 잠그거든요. 근데 저는 안 잠궈요. 왜냐면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낡은 거니까 하나 사면.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되게 번거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자전거 세우고 잠그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공감하잖아요. 근데 자전거 딱 세워놓고 저는 안 잠궈요.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 근데 제가 한편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명품 시계 만약에 롤렉스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샀는데 사우나 가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안하고 생각하면 찐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역시 찐부자가 아닌 거죠. 2천만 원짜리 해서 막 잃어버리면 어쩔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부자가 아닌 건데 내가 그냥 산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정말로 만족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슈퍼카를 타도 물론 행복감이 있지만 누가 긁을까, 누가 파손시킬까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자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냐, 이건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꼭 아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꼭 이게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지만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게 이거예요. 저도 아시다시피 정말 돈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적다란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크게 별다를 거 없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어차피 부자들도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고 어디 나가서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부자랑 나랑은 너무 갭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도 그 재벌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동네 형이에요. 동네 형.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랑 다를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동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존중할 만한 거지만 그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대출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 이 부분은 좀 감히 뭐 금리 예측하는 거는 환율과 금리 예측하는 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그 환율은 좀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금리도 좀 예측을 좀 하자면 저는 금리는 이제 최근에 그 CPI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좀 금리가 더 오르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서 좀 정점으로 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유지를 하거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크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피크는 지났다. 피크.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으로 가는 피크는 지났고 아직 정점을 그러니까 지금은 절정 단계이기 때문에 결말에서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훨씬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짧게 가실 거면 고정금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변동폭을 줄이려고 고정금리를 하는데 내가 좀 정말 길게 간다 대출을 길게 간다 하면은 꼭 고정금리가 답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봤을 때 고정금리가 답이냐 이거는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고민을 정리를 하자면 리스크가 없다. 네. 포트폴리오도 딱히 바꿀 게 없다. 네, 그렇죠. 별도 세대 분리 네. 다시 합칠 것도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된다. 네, 맞아요. 되게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잘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인생을 좀 이분 같은 경우 한 말씀 들으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윳돈 있는 걸로 또 편안하게 너무 또 이분은 재테크보다는 좀 더 뭔가 자기 하고 싶었던 일, 취미생활 아니면 뭔가 좀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어떨까.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보다 또 시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또 나이도 그런 나이가 이제 도래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볼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그렇죠. 있어요. 중학교, 둘 다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있고. 아 그래요? 저 좀 빡세다. 그럼 저걸 3년, 6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가예요, 약가. 1년에 1억 들어요, 1년에. 대표님 왜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대치동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은 강남에서 그냥 서민들, 진짜 국제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고. 제주도 막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더 훨씬 드는 거죠. 이제 강남에 학원 가는 거는 나름 교육에 관심 있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어떻게 보면. 나는 서민이다. 나름 서민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돈 많은 분들은 또 자녀 교육비 엄청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학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서 또 그 돈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공감이 안 가요?